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을 봤죠. 그래서 러시아가 왜 1차 대전에서 중간에 갑자기 빠지게 됐는지, 또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봤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 1차 대전, 고 1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 사진, 비슷한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었죠. 우리 프랑스 절대왕정 루이 14세 때 본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어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진 방이죠. 거울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고, 갑자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 이후가 됐으니까 이 전쟁 결과로 다음 세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건지,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맺을 거고, 그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회의가 여기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대전 그 이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어, 이 1차 대전이 1대1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다대다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협상국 여러 나라, 그다음에 동맹국 여러 나라 이렇게 싸워서 협상국이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쪽 라인이 이기게 된 건데,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회의를 해야 될 건, 어차피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졌으니까 이제 뭐 뭘 시키든 따라가야겠죠.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긴 나라들 나름의 입장들이 다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긴 나라들끼리 어느 정도를 패전국들에게 요구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이긴 나라들끼리 먼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협의해서 요 정도를 정해놓고 요거를 패전국들에게 요구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긴 나라들, 승전국들끼리 먼저 모여서 파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할 만한 나라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 있겠죠. 뭐 일본, 중국도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원래 들어왔어야 됐었을 나라였을지도 모르지만 빠지게 되죠. 혹시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기억하시겠지만 1917년 10월 레닌의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있으면서 이제 레닌의 주장대로 바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협상국 측에 속하는 나라였었지만 먼저 독일에 항복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승전국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합국 측에서 빠지게 됩니다. 연합국이 아니고 협상국이죠. 용어를 바꿔야겠는데요. 그래서 1차 대전에서 이겼던 나라들인 협상국 측에서 이렇게 파리 강화회의를 먼저 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긴 나라들끼리 합의를 보고 요 정도 선을 패전국들에게, 전쟁에 진 나라들에게 요구하자, 그 정도를 합의를 보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어,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나라들 중에서 좀 가장 이 회의장 안에서 목소리가 큰 나라가 어디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세진 나라가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대전에서 협상국이 이긴 것 자체가, 미국은 처음부터 전쟁에 들어와 있었던 나라는 아니지만 중간에 들어온 나라지만, 미국이 중간에 참전을 해줌으로써 무게 중심이 협상국 쪽으로 확 기울었죠. 그래서 사실은 협상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건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겠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긴 나라들 중에서 좀 국력, 나라의 힘을 놓고 보면 1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다 경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 프랑스는 어쨌든 지금 이 1차 대전 자체가 유럽에서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이긴 나라긴 하지만 전쟁 중에는 전쟁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긴 나라긴 하지만 전쟁터였기 때문에 겪는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미국은 전쟁터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었지만, 이 전쟁에 참전했었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1차 대전의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 좀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 중에서 영국, 프랑스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반면 미국은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1차 대전 통해서 막 무기도 팔아먹고 이러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영국, 프랑스는 이 전쟁터로서의 피해 때문에 확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시기부터 어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도 미국이 좀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제 이 회의를 좀 이끌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론적으로 맺은 게 뭐냐면 14개 주 조항이라는 걸 맺게 돼요. 맺게 되는데,
14개조 조항 이 표현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 14개조 조항의 핵심 내용이었던 민족자결주의입니다.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는 단어에서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민족은 아실 거고요. 자, 이건 스스로 자자죠. 결은 뭘까요? 이 결은 결정할 결자예요.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즉,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려면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정치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자결주의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즉, 모든 민족이 자신의 정치를 스스로 한다는 건 모든 민족이 식민지 상태여서는 안 된다. 독립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논리면은 모든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영국, 프랑스, 미국도 손해가 큰 거죠. 근데 이긴 나라가 굳이 이런 손해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민족자결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큰 한계점.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죠. 뭘까요? 이긴 나라는 이 민족자결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패전국에서만 패전국에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패전국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면 안에서 지금 대놓고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연도에 좀 눈이 가지 않나요? 1919년. 요게 한국사로 치면 3.1운동이 있던 때예요. 3.1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민족자결주의가 얘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졌을 때는 민족자결주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독립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도 혹시 독립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못했죠. 왜?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3.1운동은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민족자결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또 반대로 이 독립은 결국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구나. 민족자결주의의 바람이 불었어도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린 독립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독립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 직접 독립운동을 하고 깃발 들고 거리로 나오고 3.1운동, 그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긴 나라들끼리 했던 협의상 그걸 토대로 이렇게 패전국들, 동맹국에 속했던 국가들과 이렇게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뭐 물론 이제 독일과 맺은 조약이 있고요. 또 다른 패전국이었던 음, 오스만 제국과 맺은 조약이 있고 또 오스트리아와 맺은 조약이 있고 다 있는데 뭐 다른 조약들보다도 어차피 파리 강화 회의를 이긴 나라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은 내용이 대충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역시 동맹국들 중에선 독일이 메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독일과의 조약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베르사유 조약인 거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불러요. 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체결이 됐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요 대기실 안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죠, 기자들. 이 조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한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었던 거울의 방에서 이 협상국들과 독일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독일한테 엄청나게 불리했겠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래요. 독일 영토를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배상금 당연히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민지도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비무장은 완전 비무장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기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만 쓸 수 있는 정도의 병력만 허락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일한테 절대 금지시켰던 게 뭐겠어요? 이런저런 무기들 중에서 잠수함이죠, 잠수함.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잠수함을 포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영토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있죠. 요 지역들. 요 지역들이 이제 독일이 포기하됐었던 그런 지역인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독일은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게르만족들
이 독일인들, 게르만족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인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근데 독일은 오히려 영토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진 영토 안에 쫓겨온 게르만인들이 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히 영토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죠. 그리고 또 빼앗긴 저 땅들이 특히나 이 프랑스랑 면에 있는 이 땅들이 음, 굉장히 뭐랄까요? 독일한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넓어 보일 수 있어도 그렇게 결코 좁은 지역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 프랑스한테 넘어간 이 지역은요. 굉장히 지하 자원도 많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땅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땅을 잃어버리면 독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배상금 지불.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전쟁에서 졌으면 배상금 내는 건 당연하긴 하죠. 당연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금의 규모가 너무 심할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 내용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독일의 국민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두 번째로는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케인즈도 그렇고 어, 왜 반대를 하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한참 뒤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당연히 그랬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엔 더 그런 거죠. 세계 경제가 뭐 수출 수입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문제들로 모든 세계의 경제들이 다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와 경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독일의 배상금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독일이 저걸 갚을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저 배상금, 갚을 수도 없는 배상금을 갚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독일이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독일과 경제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뭐 독일과 수출 수입 관계에 있다든지 뭐 독일한테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반응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뭐 독일 영토 감축, 배상금 지불, 식민지 포기, 비무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너무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도 강화 조약을 체결하지만 다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명들인데요. 어쨌든 생제르맹 조약, 뭐 세브르 조약, 뭐 이런 조약들을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과 맺었지만 이런 조약 이름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독일과 맺었던 베르사유 조약과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그런 게 지금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해외 식민지 있죠. 요거. 요거는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한 이후에도 위임 통치령, 그러니까 통치권을 위임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위임 통치령이라는 개념으로 이긴 나라들이 이 나라들 통치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식민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긴 나라들이 진 나라들의 식민지를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그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긴 나라들 승전국들은 뭐 전승국이나 승전국이나 같은 거예요. 이긴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되고 만들어진 체제를 우리는 유럽의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1차 대전의 결과들을 보면 일단 전쟁이니까 당연히 뭐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국가들이 다 피해를 입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전쟁의 전쟁터였던 그런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는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긴 나라들조차도 유럽에 속하는 국가였다면 전쟁터가 됐을 거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뭔 얘기냐면 1차 대전의 전쟁터가 아니었던 나라들은 피해를 안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피해를 겪었던 나라들은 이제 피해를 겪었으니까 약해졌겠죠. 누구 얘기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은 이긴 나라이면서도 원래도 셌던 나라고 또 동시에 이 1차 대전의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가 나오죠. 세계의 질서를 주도한다. 요것도 무슨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냐면 원래 그동안에는 멀로주의 기억나시죠? 멀로주의라고 해서 우리 미국이 지금 미국은 아메리카 국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인데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멀로주의 때, 멀로 대통령 때. 우리 아메리카는 너네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게. 너네 유럽도 나 미국을 통해
포함해서 나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아메리카에 절대 간섭하지 마. 우리 서로 따로 지내자. 너네 유럽도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 유럽도 나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아메리카에 절대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그랬었는데 사실 미국은 1차 대전이 시작될 때도 그 입장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적인 어떤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 완전히 간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파리강화 회의이자 베르사유 조약의 기본 원리였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일본도 승전국이 되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위상도 올라갔고요. 특히나 이 얘기는 이제 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걸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세계대전을 겪은 거잖아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결국 생겼지만 어쨌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같은 이런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평화를 지킨다는 게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들 포함해서 미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고요. 뭐 당연하게도 이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걸 만들자고 주장을 했겠어요. 지금 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미국이 빠집니다. 미국은 국제연맹을 제안하자고, 그러니까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또 막상 만들어지니까 본인은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이제 근대 넘어와서 역사 공부하실 땐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죠. 아까 뭔 말이야? 하나의 사람이 아니죠. 국가지. 그러니까 이 국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하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들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인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과거에는 A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B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전체의 국가적 입장이 바뀌겠죠. A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는 미국 전체 입장이 A였다면 미국 안에서 B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B가 되는 거예요. 미국 자체가. 어, 이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에는 왕정 국가가 많았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왕 입장이 곧 그 국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민혁명을 거쳐서 국민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러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생각들이 바뀔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국제연맹을 조직할 걸 제안했던 건 아까 우리 민족자결주의를 만들자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었던 윌슨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소속인데 윌슨 대통령 임기 끝자락에 총선을 치릅니다. 총선을 치르는데 윌슨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이긴 거죠. 근데 공화당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 뭐 이렇게 막 전 세계에 간섭하고 막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이러지 말고 과거에 몰로주의 하던 때로 그래서 옛날 멀로주의 하던 때처럼 유럽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 아메리카끼리 그냥 잘 살자. 요걸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화당은. 근데 어, 지금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고 국제연맹을 조직하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공화당은 미국이 이제 다시 멀로주의로 돌아가서 고립돼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윌슨 대통령 말년에 공화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본인들이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민주당이 이겼던 시절에는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해놓고 민주당이 다시 지고 공화당이 이기니까 이제 만든 건 만든 거고 우리는 참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빠지다 보니까 국제연맹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죠. 팥 없는 뭐 아니면 슈크림 없는 붕어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힘이 쭉 빠져요. 결정적으로 군사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제연맹은 평화를 지키자고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네 전쟁하지 마라. 너네 전쟁하면 진짜 어떻게 해버리겠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가능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근데 이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이 사실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군비를 줄이자.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군비라고 하는데 그걸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나라도 실제로 줄이지는 않죠. 오히려 서로 간에 막 야 니네 줄인다며 왜 약속 안 지켜? 그럼 그러는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만 하고 실제로 군비를 축소하는 국가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족주의가 왜 발전하는지는 아시겠죠?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모든 민족이 자기 어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족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러 유럽의 작은 민족들이 독립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시피 다민족 국가죠. 다민족 국가였었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고 그 오스트리아의 정치를 맡고 있는 건 이끌고 있는 건 게르만족이었었죠. 근데 이제 1차 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패배하고 나서 게르만족이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만 남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다 각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국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보시면 원래는 오스트리아가 요랬었단 말이에요. 요 정도가 오스트리아였단 말이에요. 요렇게가 오스트리아였었는데 어, 지금 오스트리아를 보시면 요거밖에 없죠. 그죠?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다 새로운 국가가 생긴 거지. 이렇게 각 민족들이 이제 게르만족의 지배를 벗어나서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을 한 것 자체가 민족주의가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더 보세요. 어, 여러 개 민족들이 독립을 했으니까 여러 개의 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국가가 생긴 거니까 새로운 정치 철학과 정부 형태를 결정을 해야겠죠. 뭘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묘한 분위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1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가 협상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협상국에 속하는 나라들 잘 보시면 미국 있고요. 영국 있고요. 프랑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나라야. 뭐죠? 보이시나요, 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건 당연히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걸 거친 나라들인 거예요. 뭐예요?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시민혁명을 거친 나라들인 거야. 그래서 미국은 기억나시죠? 독립선언서. 영국은 권리장전. 프랑스는 인권선언문. 기억나시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 그러니까 전쟁이 나머지 나라들 동맹국 패전한 나라들을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렇단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도 제국이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죠. 독일 제국이잖아요. 황제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도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이 전쟁이 터진 건 아닌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시민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 협상국이 이겼죠.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나라들은 굳이 황제를 다시 뽑겠어요? 아니면 민주주의로 가겠어요? 딱 봐도 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 트렌드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독립한 새로운 국가를 세운 민족들도 정치 형태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봤던 것처럼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 운동이 여기저기 이제 식민지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서 독립해서 새롭게 생긴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역시 민주주의에 맞게 정치 형태도 공화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도 이렇게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독일도 이제 기존의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나라들이 누가 봐도 이제 민주주의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으니까 그죠? 민주주의로 그래서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국가를 세우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시민의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시민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뭐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노동자들의 어떤 선거권, 참정권, 보통선거 이런 것들,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